6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현충일을 보냈죠. 그리고 부산에서 아파트에 전범기를 내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문 안 열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전범기를 걸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한국은 전범기를 갖다 내걸어도 법적으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여론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좀 못 걸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어려서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은 일들, 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일들이 이제 노골적이게 되게 되고 자꾸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청산하지 못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데서 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반공 세대예요. 사실 이 반공 이데올로기는 철의 장막 시대, 동서 냉전 시대 이러면서 서구와 구소련이죠. 러시아가 이념적 형태를 가지고 군사적인 반목을 하게 되면서 생기게 된 하나의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이 이데올로기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남북으로 갈리게 된 거예요. 왜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렸을까? 실제 전쟁에서 싸웠던 거는 왠데,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싸웠던 건 일본인데 왜 한국을 절반 갈랐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기 이전까지는 제국주의 국가로 서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서구하고 일본하고 외하고는 제국주의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식민지를 통해서 부를 창출해내는 그런 경제 구도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국가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동남아 아시아 지역에 필리핀을 비롯한 일본 식민지와 미국 식민지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일본이 팽창하면서 제국주의 치고는 상당히 후발주자로 들어온 미국이 필리핀을 비롯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일본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반목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일본하고 서구하고는. 물론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주축군이나 연합군 두 개가 싸우게 되면서 편이 갈리면서 마치 일본과 미국이 서로 다른 국가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해되어 있지만 사실 동일한 성격을 가진 국가였다는 겁니다. 식민지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미국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 섬, 유황도 이런 섬을 점령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끝까지 저돌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일본 군대나 왜군들이나, 혹은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을 앞장 내세워서 민간인들을 앞에 세우고 전쟁을 하는 아주 치졸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쟁하기가. 그런데 전쟁 말미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를 이제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거 미국이 통째로 먹으려고 하니까 당시에 그 명성을 떨쳤던 군대 중에 하나가 관동군인데, 이 관동군을 상대하기 싫어서 결국은 포츠참 회담인가 그런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담에서 남북을 반으로 나누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한국을 통째로 일본군 관동군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에는 러시아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러일 전쟁을 했고 청나라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청일 전쟁도 했죠. 서로 세력을 넓히면서. 그러다 보니까 독립
운동가들, 무장 독립 투쟁을 하던 분들은 누구 지원을 주로 받게 되냐 하면 일본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 러시아,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항일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이전까지의, 남북이 38선을 갈리기 이전까지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로부터 물자적 지원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 중국 장개석 군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혹은 모택동 군대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다양한,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형태를 가진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장 독립투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해방이 되면서 나라가 38선을 갈리게 되고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주둔하게 되면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양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이었던 북쪽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독립군들, 그 다음에 모택동 군대의 지원을 받았던 독립군들이 들어오게 되고, 남쪽에는 상대적으로 이승만이 미 군정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면서, 이 남쪽에는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이 양반만 하나 남쪽으로 내려오고, 사실 남쪽으로 내려온 독립군 세력들은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일본이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에도 러시아의 관계도 반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제국주의가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을 요주의 인물로, 반체제 인사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총독부 아래서 혹은 만주나 이런 데서 이 경찰을 하던, 헌병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는 그 당시에도 불법 분자들이고 범죄자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승만이 정권을 새로 세우면서, 남한 정부를 세우면서 경찰 인재로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남쪽에는 장개석 군대 출신의 군대들, 즉 모택동 군대와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장개석 군대의 사람들도 합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사실 한반도에는 해방되기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렇다하게 갈등의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는. 근데 이게 남북이 갈리게 되고 북쪽이, 남쪽은 알다시피 이승만 정권이 남한 단독 정부를 먼저 세우면서 총독부에서 일하던 관리들, 뭐 경제인들,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대로 다 재규용하면서 문제가 없었지만, 북쪽은 친일 청산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북한은 친일 청산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특히 아버님은 중국의 상해에 살다가 일단 고향이 황해도였기 때문에 황해도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나중에 백범 선생이 남쪽으로 들어오고 남북이 갈리게 되고 하면서 결국은 월남한 피난민이란 말이죠. 이 당시에 아버님이 기억하던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32년생이신데 45년이니까 뭐 열 몇 살 정도 됐잖아요. 그 당시에 기억했던 게 뭐냐면, 북한은 내려와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들이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 일본에 관한 거를 그 총독부 관리했던 학교 제도 이런 걸 싹 개선하고 학교에 갔더니 전부 조선말로, 한국어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깜짝 놀랐던 게, 남쪽 학교에서는 여전히 선생들이 일본어로 가르치고 일본식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쪽은 해방되고 총독부가 관리하던 그 체제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그대로였고 교육 방식도 그대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경찰이나 군대에 들어와 있던 조직들 중에 이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북한이 친일 숙청 작업을 시작하면서 매국노였고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지고 이런 사람도 제법 많죠.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 저희 둘째 공업부가 원산 출신인데 원산에서 굉장히 잘 살던 집 아들이에요. 부모가 결국은 해방이 되고 인민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혼자 남아하게 돼요. 아주 그냥 공산당이라면 이를 뻑뻑 깔죠. 뭘 했냐? 일본인 밑에서 배운 기술로 공장하면서 결국은 총독부에 납품하고 일본하고 수출하고 하면서 굉장히 잘 살았단 말이에요. 매국노죠. 근데 자기 부모는 공산당한테 숙청을 당했으니까 공산당이라면 이를 뿌득뿌득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부모가 무슨 죄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죽었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양반 결국은 남쪽에 내려와서 자리를 잘 못 잡다가 그 인연으로 일본 사람이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뭐 젊은 시절 좀 보내고 거기서 또 무슨 일본 제품 하나를 독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져들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쪽에서는 그 인맥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고 그렇게 부를 축적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만이 남쪽에 내려와서 남한 정벌을 세울 때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사실 김구보다는 여운형 선생이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사회주의자고 이미 일본이 전세가 기울 거를 알고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본군이 철수하고 나면 그 자리에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 장치까지 다 구상하고 만들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어떻게 보면 해방을 막고 이 통일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이승만이한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결국 암살했습니다. 나중에 백범선님도 암살하고 그리고 자기가 민족주의자들 전부 짓밟고 사회주의자를 공산주의자를 만들긴 했는데 반목감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저 경찰이나 군대 조직에 들어와서 그 식민지 시절에 공산주의자를 범죄로 생각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렇다하게 공산주의가 나빠, 빨갱이가 나빠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뭔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적대감이 생겨야지 싸움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적대감이 생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경직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영락교회에서. 그게 서북 청년단입니다. 자기가 부모에서 북쪽에서 부모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일제시대 때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내 부모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내 부모의 원수다. 빨갱이는 내 부모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부모가 죽은 것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지. 분노죠. 이 분노를 이승만과 한경지가 잘 이용해서 뭐 여순반란 사건, 제주 4.3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결을 하기 시작하고 여순반란 사건이 끝나면서 이 서북청단이 대거 군대와 경찰에 들어오게 되고 지금 3사단, 백골이라고 부르는 그 부대, 그 백골 부대의 기원이 서북청년단이에요. 잊지 않겠다는 거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가 백골이 되는 한도 잊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복수에 불타는 집단이 생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남북은 이념 갈등이 생기고 결정적으로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서로 총질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념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념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념이 가장 큰 무기가 됐단 말이죠. 권력가들한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방식은 동일하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치는 데 사용을 했고 지금은 남자와 여자들을 갈라치는 데 사용합니다. 남혐, 여혐 해가면서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여자라서 죽었다. 남자니까 죽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야지 싸움이 되고 싸움이 돼야 집계를 하게 되고 집계를 하게 돼야 거기서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성 인권가들이나 뭐 젠더 인권을 하는 분들 사상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 중에는 그 사람들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자기 책 팔아먹고 강연 팔아먹으면서 자기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계급 갈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까? 혁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기꺼이 나와서 싸울 힘이 생긴단 말이지. 애국심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내 모든 걸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겠다고 하는 뭔가 결의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갈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적이 있어야 해. 그래야지 적심 불타오를 거 아니에요. 싸울 상대가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싸울 상대를 만드는. 기독교는 내내 이거를 마녀, 이단 선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이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종교가 그렇게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가 롱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해왔다는 것.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물론 그 전쟁에서 개박살이 나서 문제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살린 건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에요. 적개심을 또 불러일으켜서 우리는 뭉쳐야 돼. 우리는 뭐 이렇게 똘똘똘똘 뭉치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권력이 국민을 통솔하는 방법입니다. 통제하는 방법이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제가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정당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무 개의 정책이 좋아서 지지할 만해서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을 뽑아줄 수 없으니까 저건 적이니까 나는 이쪽 편을 무조건 지지해야 해 하는 형태의 정치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는 이제는 뭐 호남, 경상도가 완전히 몰표 형태로 나뉘어 버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상대방 당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방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면서 이념적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체질 속에 가상의 적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그거를 혐오하고 그걸로 내 모든 분노를 풀려고 하는 좋지 않은 전통이 생겨버렸다는 생각입니다.